서울 종로의 한정식 고급 식당. 따스한 조명 아래 개별룸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신혜자, 그녀의 아들 강민재, 그리고 곧 며느리가 될 여자 서지원이었다. 지원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무릎 길이의 검은 치마를 입고 단정하게 두 손을 모아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가지런히 묶였고 메이크업은 거의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웠다. 말투는 조심스럽고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어머님, 민재 오빠가 항상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지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혜자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었다. 목소리도 예에 바르고 말끝마다 배려가 느껴졌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단정한 태도의 혜자는 내심 안심했다. 그래요. 민재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요. 직장은 어디라고 했죠? 강남 쪽에 있는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회계사는 정말 경쟁이 치열하죠. 그런 와중에도 자리를 잡다니 참 대단하네요. 지원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다. 혜자는 미묘한 자부심과 함께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선택한 여자는 사회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였다. 둘의 결혼이 걱정거리보다는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지원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룸문이 조용히 열렸다. 앞치마를 두른 식당 직원 한 명이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방 안을 살피더니 혜자에게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여자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혜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혜자가 놀란 표정을 짓자 여자는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결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거예요.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뺏어갔습니다. 말을 마친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지원이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오빠가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어요? 지원이 밝게 물었다.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다. 말도 안 듣고 장난꾸러기였죠. 엄마 고생 엄청 하셨어요. 혜자도 웃었지만 손에 쥔 종이에 감촉이 자꾸만 거슬렸다. 식사는 계속 이어졌고 대화도 즐거웠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저 종이에는 대체 뭐가 적혀 있는 걸까? 단순한 질투일까? 아니면 진짜 경고일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삼각형 모양으로 조심스럽게 접힌 쪽지를 손에 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손끝으로 천천히 펼쳤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지원은 강남 룸살롱 출신입니다. 지금도 유부남 스폰서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제발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다시 알아보세요. 혜자는 숨이 멎는 듯했다. 룸살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믿을 수 없었다. 아까 만난 그 단정하고 품위 있는 지원이 그런 곳에서 일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지 않았나? 지나치게 매끄러운 말투, 단정한 태도, 그리고 손목에 걸려있던 그 명품 시계. 그건 분명 수백만 원대였다. 회계 사무소에서 일하는 20대 중반의 여자라면 저런 시계를 차는 게 가능할까? 혜자는 다시 쪽지를 쳐다보았다. 글씨체는 다소 급하게 써내려간 듯 보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짓말이라면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손해만 될 뿐인데. 그날 밤 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 지원의 얼굴과 쪽지의 글귀가 번갈아 떠올랐다. 진짜일까? 혹시 오해일까?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은 아닐까?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건 별표 혹시 진짜라면 나는 내 아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닐까 별표라는 불안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추는 거실에서 혜자는 아들의 아침밥을 정성껏 차려주었다. 민재는 늘 그렇듯이 출근 준비로 분주했지만 어머니의 평소보다 과묵한 표정에 이상함을 느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렇지. 민재가 출근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혜자는 천천히 컴퓨터를 켰다. 포털 사이트에 사설탐정사무소 서울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했다. 이전에 들은 적이 있던 업체들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녀는 한 남성 중심의 탐정사무소를 골라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사람 신원 조사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전화를 받은 남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어떤 분에 대한 조사인가요? 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이 곧 결혼할 예정인데요. 예비 며느리에 대해 조금 알아보고 싶습니다. 들은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확인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한 번 시작한 일이었고 이제는 끝까지 확인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짐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신혜자는 아들이 출근한 후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불안과 긴장으로 조여들고 있었다. 그날 밤 받은 쪽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결혼은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지도 모른다. 며칠 후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사무실 위치는 홍대 인근의 오래된 건물 5층이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동안 혜자의 손은 끊임없이 떨렸다. 문이 열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남성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조사는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상대의 신원, 직업, 사생활, 과거 기록 등을 확인해드립니다. 비용은 대략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탁드릴게요. 제 아들이 곧 결혼할 여자입니다. 직접 말할 순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날 이후 혜자는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냈다. 민재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주말마다 지원과 데이트를 하고 웨딩홀도 둘러보고 혼수 이야기를 나누며 들뜬 모습이었다. 혜자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후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니 직접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홍대로 향했다. 사무실 문을 열자 그 남성이 혜자를 반갑게 맞았다. 그는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꽤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한 장의 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서지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차량은 벤츠의 최신 모델이었다. 저 차량은 서지원 씨 명의가 아닙니다. 소유주는 백준혁,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다음 사진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이 식사하는 장면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고 있었고 와인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도 있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사진이었다. 낮 시간대 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었고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사진은 사흘 전에 촬영한 겁니다.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혜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말문이 막혔다. 지원이 민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드나들고 있다니. 탐정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백준혁 씨는 건설회사 대표입니다. 기혼자이며 고등학생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서지원 씨에게 아파트와 외제차를 제공했으며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혜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겼다. 쪽지를 건넸던 직원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지원은 단정하고 조신한 모습 뒤에 전혀 다른 삶을 숨기고 있었다. 서지원 씨의 직업 관련 정보도 조사해봤습니다. 회계사 자격증은 보유 중이나 실제로는 강남의 한 세무대리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수입은 백준혁 씨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혜자는 눈을 감았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숨이 가빠졌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과 영상, 송금 기록, 모든 것이 너무 명확했다. 단순한 오해나 질투의 산물이 아니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건 아니죠? 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탐정은 고개를 저었다.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미행하며 확보한 자료입니다. 실수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무소를 나선 혜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거리를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들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결혼을 준비하며 기뻐하던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혜자는 그날 식당에서 자신에게 쪽지를 건넸던 여직원이 떠올랐다. 왜 그녀는 그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히 화가 나서? 아니면 정말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서? 혜자는 다시 방향을 틀었다. 버스를 타고 종로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식당 안에서 그녀는 카운터 앞에 섰다. 실례지만 저번에 저희 룸 담당하셨던 여성분 계신가요?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윤미경 씨 말씀하시는군요. 잠시만요. 잠시 후 윤미경이 나타났다. 혜자를 보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님,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미경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매니저님께 말씀드리고 올게요. 두 사람은 식당 근처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앞에서 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주신 쪽지, 정말 사실인가요? 미경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네, 사실이에요. 그 여자가 제 남편을 빼앗아갔어요. 저희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카페 안은 조용했다. 따뜻한 커피 향이 흐르고 있었지만 혜자와 윤미경 사이의 공기는 냉랭했다. 둘 다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묵묵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유혹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술자리 동석이었어요. 사업상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늦게까지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잦아졌어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요. 미경의 눈동자는 점점 붉어졌다. 처음엔 제가 의심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사업도 힘들어 보였고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겠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거기엔 그 여자랑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여행지에서, 심지어 우리 아이들 사진 옆에 그 여자 사진을 저장해두고 있었죠. 미경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제가 항의하니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그리고 며칠 후엔 집을 나갔죠.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여자는 그의 곁에 계속 있었어요. 혜자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은 여자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다. 이혼하셨어요? 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서 그나마 가족이라는 틀을 유지하려고 버티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지만 남편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아요. 양육비도 안 줘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말하죠. 그만 놓으라고. 하지만 전 아직도 믿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혜자가 말을 잇자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여자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대상은 젊고 성실한 남성, 곧 은행 지점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분이라고. 그게 바로 어머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죠. 혜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처럼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럼 그 여자는 지금도 당신 남편과 네, 연락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계속 만나고 있어요. 가끔 저희 아파트 근처에서 둘이 함께 있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남편은 아예 다른 집을 얻어서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혜자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탐정까지 고용했고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랑 너무 똑같아서 믿지 않을 수가 없네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아주 치밀하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남자들 앞에서는 완벽한 여자로 보이죠. 절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겸손하고 때로는 무력한 척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저도 처음엔 믿었어요. 설마 저런 여자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죠. 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그녀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결혼 준비도 거의 다 끝났고 날짜도 잡히기 직전이에요. 이걸 어떻게 꺼내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지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언젠가 정리될 줄 알았죠. 하지만 결국엔 더 큰 상처로 돌아오더라고요. 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칼이 꽂힌 듯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아들의 밝은 웃음, 결혼식 이야기를 나눌 때에 들뜬 표정,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어머님, 전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직 지킬 수 있어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제발 그 결혼을 막아주세요. 미경의 말은 절박했다. 단순한 분노나 복수가 아닌 한 여자의 간절함이었다. 혜자는 자리를 일어섰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된 건 행운이에요.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더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혜자는 식당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운 구름으로 덮인 듯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자는 아들의 방을 스쳐 지나가며 문 앞에서 멈췄다. 그 방 안에는 아들의 미래가 담긴 책들, 앨범, 그리고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예복 카탈로그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민재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신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몇 번이고 뒤척였다. 머릿속엔 온통 민재의 얼굴과 서지원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탐정의 사진들, 미경의 눈물,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던 경고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떠올랐다. 이대로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재는 요즘 들어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다. 어릴 때부터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그녀는 아들의 그 행복한 표정을 볼 때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런 아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말한다면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기게 될까? 다음 날 아침, 혜자는 조용히 아들의 방 앞에서 멈췄다. 문틈 사이로 민재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엄마, 오늘 지원이랑 예식장 미팅 가기로 했어요. 주말엔 드레스샵도 가보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혜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야지. 내 결혼인데. 그날 오후, 혜자는 다시 한번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혹시 더 확실한 자료가 있는지,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탐정은 약간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영상 자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찍힌 CCTV 영상인데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혜자는 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네받고 사무소 안에서 직접 확인했다. 영상 속에서 서지원은 고급 원피스를 입고 백준혁과 함께 로비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다. 지원은 그 남자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고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영상이 찍힌 날짜였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바로 그날 지원은 민재에게 회사 야근이 있어서 만나기 어렵다고 메시지를 보냈던 날이었다. 혜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었다. 현재 진행형이었다. 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민재가 퇴근하길 기다렸다. 그날 저녁, 민재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혜자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민재가 다가오자 혜자는 조용히 말했다. 앉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재는 의아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혜자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서지원 씨에 대해 엄마가 알아봤어.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엄마, 뭐라고요? 지원이를 조사하신 거예요? 그래.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랬어. 그 애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들었고 그냥 넘기기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민재야, 엄마가 내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엄마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어. 혜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사진들을 꺼냈다. 한 장씩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진 속의 지원은 너무도 분명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외제차에서 내리는 모습까지. 이 남자는 누구예요? 백준혁. 40대 중반의 유부남이야. 건설회사 대표고 서지원 씨와는 몇 년 전부터 관계가 있었어.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지원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민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눈앞의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자신의 기억 속 지원의 따뜻한 말과 눈빛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민재야, 이건 사흘 전에 찍힌 영상이야. 그날 내가 만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던 그날, 그녀는 다른 남자와 호텔에 있었어. 혜자는 마지막으로 USB를 꺼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거실의 TV에 연결된 후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지원은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 그녀의 행동은 민재가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다. 그 미소는 그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손을 얹는 제스처, 자연스러운 거리감,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혜자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다. 엄마도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널 지키고 싶었어.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믿고 있었는데요. 정말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 그 마음은 진짜였어. 하지만 상대의 마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 그날 밤, 민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혜자는 방문 너머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진실은 더 중요하단다. 그날 밤, 강민재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그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다. 호텔 로비, 그 웃음, 손짓,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서지원이라는 여자를 세상 누구보다 믿었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사랑이 전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불신과 고통 속에 갇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신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잠은 좀 잤니? 조금요. 짧은 대답. 말투에는 힘이 없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느낄 수 있었다. 민재는 출근 후에도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다. 고객 상담 중에도 말이 어눌해졌고 컴퓨터 화면을 몇 번이나 같은 곳에서 반복해 읽었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재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는 서지원을 만나야 했다. 직접 그녀의 입으로 들을 필요가 있었다. 영상과 사진,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민재는 전화를 걸었다. 지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어. 우리 오늘 좀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압구정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에 수수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재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다. 그녀의 앞에 천천히 펼쳐놓았다. 지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지원아, 그 남자, 백준혁이라는 사람, 너랑 어떤 사이야?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예전에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야. 그냥 후원자였어. 지금도 만나는 이유는 뭐야? 단지 후원이야. 오빠, 난 호텔은 왜 같이 들어간 거야? 너 그날 나한테 야근한다고 했잖아.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의 눈빛은 냉정해졌다. 내가 바보였나 봐. 내가 나한테 보여준 모습만 믿었어. 착하고 따뜻하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지원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해. 난 정말 오빠를 사랑했어. 그건 거짓이 아니야. 정말 날 사랑했다면 왜 숨겼어? 왜 내 앞에서는 순진한 척, 힘든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런 삶을 살았어? 말할 수 없었어. 말하면 오빠가 떠날까 봐 무서웠어.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 말 속에 진심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그럼 왜 나랑 결혼하려 했어? 오빠와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과거를 끊고 싶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지금도 그 사람에게 돈 받고 있잖아. 차, 집, 모든 게 그 사람 거야. 이건 시작이 아니야. 도망이야. 지원은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원아, 우린 여기까지야. 널 사랑했던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지금의 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지원은 민재의 손을 붙잡았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진짜 오빠한테 잘하고 싶었어. 민재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사랑은 진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솔직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는 조용히 돌아섰다.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지원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온 민재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었다. 그의 마음엔 아직도 지원을 향한 감정이 남아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믿음이 아닌 상처로 바뀌고 있었다. 신혜자는 그날 밤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민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방문은 천천히 닫혔다. 혜자는 문 앞에 조용히 섰다. 말없이 그저 가슴 깊이 속삭였다. 이젠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할 시간이구나. 강민재는 며칠 동안 세상과 단절된 듯한 생활을 이어갔다. 출근은 했지만 말수가 줄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피했다. 집에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다. 신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후회했다.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직접 말하지 말고 민재가 스스로 깨닫게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들이 밤마다 머리를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결혼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생길 수 있었던 비극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잡기도 했다. 어느 날 밤, 혜자는 조용히 민재의 방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엄마는 내가 다시 웃는 날을 기다릴게. 지금은 아프겠지만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사라졌고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며칠 후 민재는 아침 일찍 방에서 나왔다. 혜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멀끔하게 셔츠를 입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출근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다. 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다. 저녁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민재는 회사가 끝난 후 곧장 서지원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집 근처의 공원이었다. 지원은 전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 일어섰지만 민재는 손을 들어 그녀를 멈췄다. 앉아. 우리 오늘 마지막 얘기하자.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앉았다. 민재는 그녀 옆에 앉지 않고 약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며칠 동안 생각했어. 너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지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모든 게 잘 맞았고 내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지. 내 미래까지도 선명해졌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이 배어 있었다. 근데 그건 내가 보고 싶어 했던 너였던 것 같아. 너는 계속 그 이미지를 보여줬고 난 그걸 믿었어. 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 이미지가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어. 맞아.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겠지. 내가 나에게 보여준 웃음이나 손길, 그 따뜻함도 분명 진짜였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 숨긴 것도 너무 많았어. 너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지만 내가 몰랐던 너의 삶도 있었잖아. 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민재는 이어 말했다. 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 아마 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했던 길이었을 수도 있고 누구보다 외롭고 두려웠을 수도 있고.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난 그 삶을 감당할 수 없어. 나도 평범한 사람이야. 상처를 받으면 아프고 배신을 느끼면 무너져. 지원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용한 눈물이었다. 감정을 터뜨리는 오열이 아니라 포기와 인정, 그리고 후회의 눈물이었다. 미안해요. 진심으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웠어. 내가 내 삶에 들어와 준 것,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기를 바랄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원은 더 이상 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다. 행복하길 바랄게요, 민재 씨.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다. 공원의 가로등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 길끝에서 그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처음으로 어머니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혜자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퍼주었고 민재는 그 밥을 천천히 씹으며 삼켰다. 식사가 끝난 후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마 지금쯤.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혜자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싸주었다. 미안하다. 아들. 그때 널 믿지 못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는 나를 지켜준 거예요. 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민재의 눈빛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속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빛이 있었다. 그날 밤 혜자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강민재는 서지원과의 마지막 대화를 곱씹으며 며칠을 지냈다. 공원에서 그녀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뒷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히 이별을 선택한 건 자신이었다. 하지만 미련이 남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 마음 한구석에는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었다. 그녀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정말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꿈꾸었는지, 혹시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건 아닌지. 하지만 그 모든 물음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민재는 그렇게 자신에게 되뇌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끝났다. 더는 돌아볼 필요도, 흔들릴 이유도 없다고.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회사에서는 조금씩 집중력을 되찾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조용히 산책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 신혜자도 아들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무언가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민재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문득 지원이 남기고 간 작은 손편지를 떠올렸다. 이별 후 그녀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을 택배로 보냈고 민재는 아직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하얀 봉투에는 민재 씨께라는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의 내용은 길지 않았다. 민재 씨,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더럽혀진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에 더 숨기고 싶었어요. 당신을 잃기 싫었고 당신만은 내 진짜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랐어요. 결국 그게 제 가장 큰 죄였어요.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려 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만큼 저는 제 몫의 벌을 받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정말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민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먹먹했다. 이 편지는 용서를 구하기 위한 것도 동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한 인간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며칠 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 유학가려고 해요. 신혜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유학. 응, 원래 대학원 가고 싶었잖아요. 예전엔 그냥 핑계만 댔는데 지금은 정말 가보고 싶어. 다른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자신을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좋아. 너라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응원할게.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결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치유이자 도피일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또한 성장의 한 과정이라는 것도. 민재는 그날 밤 여행용 가방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는 그 손길은 조심스럽고 단단했다. 한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서지원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준혁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가 제공했던 아파트도 반환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백준혁과 마주 앉아 말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백준혁은 당황한 듯 물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아뇨, 그냥
이제는 나 자신을 좀 살고 싶어요. 그녀는 자신이 받은 돈, 선물, 모든 기록을 정리해 봉투에 담아 그에게 돌려주었다. 그 모든 것이 부질없었다. 민재와의 사랑을 잃은 후 그 무엇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곧 강릉의 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낡은 원룸에서 새벽마다 커피를 내리고 근처 작은 빵집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도시에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않았고 그녀도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혼자의 삶이 낯설지 않았다. 더 이상 거짓을 꾸밀 필요도,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포장할 필요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바닷가에 앉아 메모장에 짧은 글을 적었다. 나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다. 다음번에는 정직한 사람으로 사랑하고 싶다. 바람이 메모장을 넘기며 그녀의 머리칼을 흩날렸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눈물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삶은 흘러가고 있었다. 해가 느리게 떠오르던 어느 봄날 새벽, 서지원은 강릉의 작은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짠내 가득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를 흔들었고 새로 생긴 주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엔 낡은 공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화려했던 기억들, 민재와의 눈부신 나날들,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얽혀있던 과거가 이곳에선 조금씩 멀어졌다.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그녀도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빵집에서 아침 준비를 도우며 주말엔 근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어느 날 빵집 사장님이 물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했죠? 무슨 일 하셨어요? 거기선? 지원은 잠시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회계 쪽 일을 조금 했어요.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다행히 사장님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반죽을 다시 시작했다. 지원은 속으로 안도하며 반죽기에 밀가루를 붓기 시작했다. 밤이면 그녀는 자주 편지지를 꺼내 글을 썼다. 받는 이 없이, 보낼 곳도 없는 편지. 대부분은 민재에게 쓰는 내용이었다. 그에 대한 미안함, 그리움, 그리고 감사. 하지만 그녀는 그 편지를 한 번도 우편함에 넣지 않았다. 다음 날이면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릉 도서관 자원봉사 중 한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아이는 지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혹시 글 써요? 지원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언니는 말투도 차분하고 글씨도 예뻐서요. 뭔가 일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지원은 잠시 웃었다. 맞아. 매일 써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않지만 나한테 쓰는 편지처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요. 언젠가는 저만의 책을 쓰고 싶어요. 그 대화 이후 지원은 문득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지역 주민센터의 글쓰기 동아리에 등록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점 사람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조금씩 열어갔다.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 이곳 바다는 조용해서 좋네요. 그녀의 소개는 짧고 단순했지만 사람들은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신분을 묻지 않았고 그녀는 처음으로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민재가 유학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는 회사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었다. 지원과의 시간이 완전히 잊혀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유학은 2년 예정인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아.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니까.
민재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그녀의 태도는 언제나 그에게 지지와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는 지원에 대해 더는 묻지 않았고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공항에 가는 날 아침, 민재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익숙한 벽화와 오래된 은행나무, 동네 슈퍼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는 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여기서 많은 걸 배우고 떠나는구나. 비행기 안에서 그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서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가 있었다. 그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찢었다. 손끝에서 그 이름이 조용히 사라졌다. 다시 강릉. 어느 날 저녁, 지원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는 평화로운 광경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으로 이메일 알림이 떴다. 낯선 주소에서 온 짧은 메일이었다. 당신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보여준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믿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에서 자신을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보낸 사람, 이름 없음. 지원은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닫았다. 그녀는 그가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고마워. 봄이 지나 여름이 오기 시작하던 어느 날, 서지원은 마을 도서관의 문학 강좌에 참여하고 있었다. 글쓰기 모임에서 함께하던 몇몇 사람들이 강사의 추천으로 문예창작 강좌에 등록했기 때문이다. 강의실의 창문 너머로 초여름의 햇살이 잔잔히 쏟아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지원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이곳에 내려온 지 벌써 석 달. 그녀는 더 이상 숨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현재의 나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 수업 주제는 잊지 못할 사람이었다. 참가자들은 각자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누군가는 돌아가신 부모를, 누군가는 첫사랑을 떠올렸고 지원 역시 펜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재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그 사람은 내게 거울 같았다. 나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숨고 싶었고 동시에 드러내고 싶었다. 결국 나는 그를 잃었지만 그 덕분에 나를 되찾았다. 그 사람은 나의 과거를 떠나 미래로 가게 해준 사람이다. 글을 마친 뒤 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글을 다시 꺼내어 조용히 읽고 접었다. 이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었다. 한편 강민재는 유학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뉴욕의 낯선 거리, 바쁜 캠퍼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천천히 다시 구성해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컸다. 수업 후 늦은 밤 기숙사에 돌아올 때면 문득 서울의 집과 어머니, 익숙한 거리와 음식이 그리웠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전히 서지원이라는 이름도 스며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면서 마음을 덮어주었다. 새로운 일상,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공부 속에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다시 찾고 있었다. 가을이 올 무렵, 민재는 학교 근처 작은 북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은 그의 성격과 잘 맞았다. 그곳에서 그는 한 여성을 만났다. 이름은 한소연. 한국계 2세로 같은 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민재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둘은 카페 문을 닫은 뒤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민재 씨는 왜 유학을 오게 됐어요? 민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젠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후에 나 자신을 좀 더 알고 싶었어요. 도망이기도 했고 치유이기도 했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 아직 마음속에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지우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괜찮다고 느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바꿔준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소연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네요. 민재는 잠시 웃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이제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화 이후 민재는 소연과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연인이 된 것도 친구로만 남기로 한 것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하고 건강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반면 강릉의 서지원도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작은 아이들과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하다가 한 남성을 소개받았다. 남성은 강릉 지역 신문사의 사진기자였고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다가 그녀가 참여한 프로그램을 취재하게 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이름은 조태윤.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눈빛 속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태윤은 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녀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묻지 않았다. 그런 그의 태도는 오히려 지원에게 신뢰를 주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태윤은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원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그녀는 대답했다. 응, 지금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의 미소는 잔잔했다. 그거면 충분해요. 난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에 지원은 처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예전처럼 계산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웃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젠 나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 그리고 어딘가 먼 나라의 도시에서도 또 한 사람이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서지원은 강릉 해안가 작은 카페에서 열린 지역 문학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3개월 동안 문학 동아리에서 썼던 작품들을 낭독하고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그녀는 회색 니트와 베이지색 스커트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채 단상 앞에 섰다. 조용히 청중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자작 에세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어디서 왔는지를 감추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진실을 보고 싶어 했고, 나는 결국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숨어 살았습니다. 이름도, 감정도, 삶도 감추며.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누군가의 연인도 과거의 실수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기로.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공간엔 조용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옆에는 조태윤이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그녀는 강릉을 떠나기로 했다. 새로운 지역에서 문학 프로그램 강사로 일자리를 제안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래 고민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시작을 원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짐을 싼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해변을 찾았다. 그동안 자주 오던 그 자리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준비했다. 이곳은 그녀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숨을 돌리게 해준 공간이었다. 슬픔을 내려놓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곳. 그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진짜 나로 살아갈게. 한편 뉴욕의 겨울은 이미 첫눈을 내렸다. 강민재는 캠퍼스 도서관 창가 자리에 앉아 종강을 앞둔 기말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고
학생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민재는 우연히 한국에서 온 한 메일을 받았다. 송신자는 어머니였다. 제목은 간단했다. 잘 지내고 있니? 메일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강릉의 바다였다. 해질 무렵의 붉은 빛 속에서 누군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민재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눈 쌓인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 나도 이제 꽤 멀리 와 있구나. 그는 더 이상 그리움에 휘둘리지 않았다. 대신 지나간 인연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성장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짧은 메모를 썼다. 누구나 사랑에서 미숙하고 이별에서 성장한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간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서지원은 새로운 도시에서 문학 강사로서 바쁜 일상을 시작했다. 소규모 커뮤니티 센터에서 학생들과 함께 글을 쓰고 때때로 신앙송회를 열며 사람들과 교류했다. 조태윤과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와는 특별한 약속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편안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여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그녀는 서울로부터 엽서 한 장을 받았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단지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다. 그대의 계절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대가 그대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그 글꼴을 천천히 읽고 엽서를 벽에 붙였다. 웃음이 났다. 언젠가는 이 글을 쓴 사람과 다시 만나도 좋겠다는 생각도 스쳐갔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로맨스일 필요는 없었다. 어떤 만남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올 것이다. 꽃은 또 피고 바다는 다시 반짝일 것이다. 사람들은 상처받고 다시 살아간다. 그리움은 아프지만 결국 그리움도 사랑의 일부였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다. 서지원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강민재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그들은 각자의 길 위에서 자신만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절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었다.